1950년 11월 미국의 맥아더 장군은 핵무기 사용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중국군 30만 명이 압록강을 넘어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고 유엔군은 후퇴를 거듭하며 전멸 위기에 몰려 있었죠. 만약 그때 핵이 사용됐다면 제3차 세계대전이 터졌을 가능성이 매우 컸습니다. 한반도는 그렇게 인류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간 전쟁터였고 이 전쟁이 끝난 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휴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왜 작은 반도에서 시작된 전쟁이 세계를 뒤흔들었는지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전쟁을 남북한의 내전 정도로만 기억하는데 실제로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는 미국, 소련, 중국이라는 세 초강대국이 직간접으로 모두 개입했고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16개국 군대가 한반도에 투입됐죠.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겨우 5년 만에 세계는 또다시 거대한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냉전이 단순한 이념 대결이 아니라 실제 총성과 폭격으로 번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 세계에 각인시켰습니다. 한국 전쟁을 이해하려면 1945년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제2차 세계대전이 막 끝난 그 시점부터 한반도의 운명은 이미 강대국들의 손에 넘어가 있었습니다. 일본이 항복하자 한반도는 독립할 것처럼 보였지만 미국과 소련은 일본군의 무장 해제라는 명분으로 한반도를 둘로 나눠 점령했죠. 북쪽 38도선 위는 소련군이, 남쪽은 미군이 들어왔고 이 분할선은 처음엔 임시 조치처럼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냉전이 급속도로 심화되면서 38선은 점점 더 굳어진 경계선이 되어갔습니다. 1948년 남과 북에 각각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받는 대한민국이, 북쪽에는 소련의 후원을 받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워졌죠. 두 정부는 서로를 인정하지 않았고 모두 우리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단순한 분단 지역이 아니라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면으로 충돌하는 최전선이 됐고 전쟁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정권 수립 직후부터 무력 통일을 꿈꿨는데 문제는 그 혼자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의 영향력 아래 있었고 군사 장비부터 전략까지 모든 게 소련에 의존하고 있었죠. 그래서 김일성은 여러 차례 모스크바를 찾아가 스탈린을 설득해야 했습니다. 남한 정부는 약하고 민중의 지지도 없으며 미국은 개입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스탈린은 처음에 망설였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과 직접 충돌할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1949년에 상황이 바뀝니다. 중국에서 공산당이 승리하면서 중화인민공화국이 탄생했고 소련도 핵실험에 성공하면서 미국의 핵 독점이 깨졌죠. 스탈린은 이제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를 확장할 기회가 왔다고 판단했고 김일성의 요청을 조건부로 승인했습니다. 단, 미국이 개입하면 우리는 직접 나서지 않는다. 그리고 전쟁은 신속하게 끝내야 한다. 중국의 마오쩌둥도 이 계획에 동의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을 세운 지 얼마 안 된 시점이라 국내 문제가 산적해 있었지만 혁명 국가로서의 위상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김일성, 스탈린, 마오쩌둥이라는 세 지도자의 계산이 맞아떨어지면서 한반도는 공산권의 전략적 실험장이 됐습니다. 이들은 모두 전쟁이 빠르게 끝날 것이라고 믿었지만 그건 완전히 빗나간 예상이었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 북한군이 38선 전역에서 일제히 남침을 시작했습니다. 소련제 T-34 전차를 앞세운 북한군은 압도적인 화력으로 남하했고 장비와 훈련에서 뒤처진 남한군은 속수무책으로 밀렸죠. 서울은 사흘 만에 함락됐고 북한군은 파죽지세로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한 달 만에 한반도 대부분이 북한군의 손에 넘어갔고 남한군과 미군은 낙동강 일대에서 간신히 방어선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 소식이 세계에 전해지자 미국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당시 미국 정부는 이걸 단순한 지역 분쟁으로 보지 않았는데 소련이 배후에서 조종하는 공산주의 팽창의 시험대로 해석했기 때문이죠.
만약 여기서 공산주의를 막지 못하면 도미노처럼 다른 나라들도 무너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긴급 소집했고 마침 소련이 대표를 보내지 않은 틈을 타서 북한 규탄 결의와 유엔군 파병 결의를 통과시켰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는데 유엔군이라는 이름으로 다국적 군이 실제 전투에 투입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거든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 프랑스, 터키, 캐나다 등 16개국 군대가 한반도로 들어왔고 이제 전쟁은 남북 대결이 아니라 자유진영 대 공산진영의 대리전으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반도는 냉전이 뜨거운 전쟁으로 폭발한 첫 번째 전장이 된 거죠. 전세가 바뀐 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 작전이었습니다. 맥아더 장군이 기획한 이 작전은 엄청난 도박이었는데 조수 간만에 차가 크고 해안 방어가 어려운 인천항에 대규모 병력을 상륙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계획처럼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게 성공했습니다. 유엔군은 서울을 탈환했고 북한군의 보급선을 끊으면서 전선 전체가 무너졌죠. 북한군은 북쪽으로 후퇴했고 유엔군은 기세를 몰아 38선을 넘어 북진했습니다. 여기서 미국과 유엔군은 중대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원래 목표는 북한의 침략을 격퇴하고 38선을 회복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북한 정권 자체를 무너뜨리고 한반도를 통일할 기회가 온 것처럼 보였거든요. 맥아더는 중국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했고 유엔군은 압록강 근처까지 진격했습니다. 10월 말쯤엔 크리스마스까지 전쟁이 끝날 것이라는 분위기가 퍼졌죠. 하지만 그건 치명적인 오판이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보면 미군이 압록강까지 올라오는 건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건국한 지 겨우 1년밖에 안 됐고 국내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상태였지만 미국 주도의 군대가 국경 바로 코앞까지 온다는 건 국가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었죠. 마오쩌둥은 내부 반대를 무릅쓰고 항미 원조를 선언하며 중국 인민지원군을 한반도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지원군이라고 불렀지만 실제로는 중국군의 직접 개입이었습니다. 1950년 10월 말부터 중국군이 압록강을 넘기 시작했는데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습니다. 3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야간 행군으로 은밀하게 이동했고 유엔군은 중국군이 이렇게 대규모로 올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죠. 11월 말 중국군이 전선 전체에서 일제히 공격을 시작하자 유엔군은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중국군은 야간 기습 전술과 인해 전술로 유엔군을 압도했고 유엔군은 엄청난 손실을 입으며 다시 남쪽으로 후퇴해야 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전쟁의 성격이 또 한 번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 전쟁은 미국 대 중국의 직접 대결이 됐고 제3차 세계대전으로 확대될 위험이 현실화됐죠. 맥아더는 중국 본토를 폭격하고 심지어 핵무기 사용까지 검토했는데 트루먼 대통령은 이를 극구 반대했습니다. 전면전으로 확대되면 소련이 개입할 수 있고 그러면 핵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죠. 결국 맥아더는 해임됐고 전쟁은 장기 소모전으로 접어들었습니다. 1951년 초 중국군은 다시 서울을 점령했지만 유엔군의 반격으로 다시 밀려났고 전선은 대략 38선 근처에서 고착됐습니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다는 걸 깨달았고 1951년 10월부터 휴전 협상이 시작됐죠. 하지만 협상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포로 송환 문제, 휴전선 획정, 정전 감시 방식 등에서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고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전투는 계속됐습니다. 결국 1953년 10월 27일 판문점에서 정전협정이 체결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평화조약이 아니라 정전협정이라는 점인데 다시 말해 전쟁이 법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잠시 멈춘 것뿐이었죠. 그리고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는 여전히 정전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휴전선 양쪽에는 세계에서 가장 중무장한 군대가 대치하고 있고 비무장지대는 역설적으로 가장 위험한 지역 중 하나가 됐습니다. 이 전쟁이 세계에 남긴 영향은 엄청났습니다. 무엇보다 냉전이 단순한 이념 경쟁이 아니라 실제 무력 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걸 전 세계가 목격했죠. 미국과 소련, 중국 모두 직접 맞붙는 전면전은 너무 위험하다는 교훈을 얻었고 이후 냉전은 베트남,
아프가니스탄 같은 다른 지역에서 대리전 형태로 이어졌습니다. 한반도에서의 경험이 강대국들의 전략을 바꿔놓은 겁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 이후 동맹 시스템을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됐고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됐으며 유럽에서는 NATO가 더욱 확대됐죠. 소련과 중국도 북한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동아시아에서의 영향력을 확보했습니다. 한국 전쟁은 냉전 시대 동맹 구도의 기본 틀을 만들어낸 셈이었습니다. 중국에게 한국 전쟁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는데 건국한 지 1년밖에 안 된 나라가 세계 최강 미국과 맞붙어서 밀리지 않았다는 자신감을 얻었거든요. 물론 엄청난 인명피해를 감수해야 했지만 중국은 이 전쟁을 통해 자신들이 더 이상 약소국이 아니라는 걸 세계에 증명했습니다. 이후 중국의 외교 정책과 군사 전략에 한국 전쟁의 경험이 깊이 각인됐죠. 한반도에 남긴 상처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3년간의 전쟁으로 수백만 명이 죽었고 남북한 모두 폐허가 됐죠. 가족이 헤어지고 도시가 파괴됐으며 이념 대립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휴전 이후 남과 북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고 7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분단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국 전쟁은 한반도를 냉전의 영구적인 최전선으로 만들어버렸고 그 구조는 냉전이 끝난 뒤에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한국 전쟁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이었지만 그 영향은 전 세계에 미쳤습니다. 냉전이 실제 전쟁으로 폭발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줬고 강대국들이 직접 충돌하는 것의 위험성을 각인시켰으며 동맹 시스템과 대리전이라는 냉전의 기본 패턴을 확립했죠. 이 전쟁을 이해하는 건 단순히 한국 현대사를 아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 국제 질서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왜 세계가 지금의 모습을 갖게 됐는지를 이해하는 열쇠이기도 하죠. 한국 전쟁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는 이 전쟁은 사실 세계 전쟁이 될 뻔했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고 그 여파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